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윤정 기자, 의총은 언제 열리나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 등 사법개혁 3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법에 대한 의견 조율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앞선 의총에서 공소청, 중수청법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당론으로 정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어 오늘 의총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른바 검찰 사법개혁안 처리 움직임에 대해 법치에 대한 사법 테러이자 독재 선언이라며 무제한 토론 등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입장 발표 이후 내홍이 여전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1명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지도부의 정당성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날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25명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인데요. 당 공관위원에 대한 자격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당 공관위원으로 임명된 김보람 교수가 이재명 대선 캠프 청년 선대 본부장 출신임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를 위해 민주당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까지 우리 당 공천을 좌우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관위는 임명 과정에서 이미 해당 이력을 확인했다며 신념과 소신에 따라 당적을 옮겨 더 큰 역할을 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내홍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오후 3시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당명 최종 후보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새 당명 후보는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2개로 압축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뒤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 10%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몇 달 안에 새 관세 정책 발표도 예고했는데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 풀이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새로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하루 만에 관세율을 더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SNS를 통해 글로벌 관세율 10%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쓴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 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한국 시간 25일 오후 2시부터 발효됩니다. 글로벌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국제 수지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 동안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으로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We're also initiating several Section 301 and other investigations to protect our country. 미 언론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미국의 영향력과 보복 수단 때문에 기존 무역 협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자, 주말을 달구는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강전혜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인호 산림총장이 음주운전 혐의로 직권 면직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CCTV에 찍힌 당시 상황을 보면 김인호 총장이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저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칠 뻔한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고요. 뒤이어 차를 들이받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산불로 비상시국인데 어떻게 산림총장이 음주운전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아까 보신 영상이 2월 20일 밤 11시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본인의 자동차로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버스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당시의 음주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산불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 하루만 해도 12건의 산불이 났고 산불 1단계가 발령이 되기도 했거든요. 김인호 산림청장이 직권 면직이 되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직무대리가 주재를 해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여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김인호 청장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이 임용 당시부터 대통령의 직속 라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술을 마셨던 것이 아닌가 본인의 임무를 해태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김인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신구대 교수 출신인데요. 네. 본인이 교수로 있는 동안에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지금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본인 교수 명의로서 성남시장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들을 작성했었던 것 이런 것이 밝혀지기도 했었고 또 김현지 실장이 추천해서 산림청장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이 되었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청와대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야권에서는 김인호 청장이 국민 추천제와 이른바 셀프 추천을 통해 임명되며 인사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민 추천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셀프 추천으로 논란을 낳았던 김인호 산림청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공적인 검증기관의 검증도 맡기겠지만 국민 검증이 사실 더 정확하거든요. 국민들에게 판단권을 좀 최대한 많이 부여하자.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누가 적은 글인지 아십니까? 네, 누가 적었습니까? 제가 작성했습니다. 저는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저희 추천을 그러니까 정서에 반한다. 네,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김인호 총장의 이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청와대 김현지 1부속실장과 시민단체에서 같이 활동했던 이력이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력과 또 셀프 추천을 문제 삼으면서 이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설명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이나 사과까지 하실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림청장은 이제 차관급 인사잖아요. 네. 차관급 인사의 이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무한 책임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만약에 이 인사권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산림청장으로서 이렇게 부적절한 인사를 그러니까 이런 이 개인적 일탈 행위가 아니라 산림청장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과거에 뭐 경력도 없다거나 이런 사람을 임명해서 산림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면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뭔가 유감 표명이나 입장을 표명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개인의 일탈 하나하나에 대해서 직접 의사 표명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셀프 추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셀프 추천이지만 대통령과 아는 사람들 아니면 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온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럼 셀프 추천 제도 자체에 대한 좀 검토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은 해야겠습니다만 이번 일 하나로 뭔가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뭐 입장을 표명하라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선을 긋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서자 이 당내 반발은 주말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양향자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지가 전혀 아니었던 것은 맞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국민의 보편 정서와 분명히 거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70명이 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이 장동혁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25명의 당협위원장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원외에서부터 충돌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원내에서는 아마도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본물터지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단체로서 성명이 나오는 것은 원내 당협위원장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중심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게 된 계기, 그리고 본인의 의도, 이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는 강성 지지층들 덕에 승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본인이 직접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윤어 개인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과의 절연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가 유튜버들과의 설전이랄까요? 이런 것으로 약간 좀 헷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께서는 이번 2월 19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 선고 이후에 완전히 전환된 메시지가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입장이 나온 것이 전당대회 그날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입장 발표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기자들의 질의를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퇴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입장이 나온 것인지 그냥 언론을 통해서 최고위에서 설전이 있었다. 이 정도밖에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의원총회 과정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장동혁 대표다. 결자 해지하는 마음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내일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와 의원들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이날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갈등이 더 심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2월 20일 날 입장문을 낸 것은 사실상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닌 전한길 씨나 정강훈 씨 뭐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 가겠다라는 극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네. 본인들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절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주장하는 그들과 절연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쫓아낸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 아니면 친한계가 아닌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끊어내겠다고 한 선언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선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을 보고 좀 더 빨리 이런 입장을 내지 그랬냐 그러면서 만족해야 했거든요. 좀 아쉽다고는 했습니다. 만족해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장동혁 지도부, 앞으로의 국민의힘은 더 오른쪽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가지,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절연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과정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봉합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새 당면 카드를 꺼내들고 있죠. 미래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당으로 지금 새 당면 후보를 압축해서 당면 개정에 나서고요. 동시에 이 판가리 공천과 인재 영입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당명 개정에 대해서는 전 돌파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당명을 바꾼다는 것은 저희가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천명하는 어떠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발표한 내용이 저는 전당대회 날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입장 발표를 할 때 뒤에 백드롭을 보면 함께 미래로라고 써 있는데 저는 함께도 아니고 미래로도 아닌 입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명 개정에 있어서는 그 의미를 찾기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시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인재 영입을 한다라든지 결국 공천 과정에서의 인선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일단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본인이 이렇게 밝히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 더 국민들께 다가가는 이런 입장들을 더 강하게 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일이면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지금부터는 격전지 판세 짚어봅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부터 짚어볼 텐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또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죠.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하는 일이 네. 뭐 제대로 시민들께 평가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신 네. 세금 아깝다고 느끼는 건 많이 생각날 것 같고요. 이제 서울시는 네. 시장을 위한 서울시가 아니고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선거가 다가오니 강북을 챙긴다고 비판하는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그런 식의 비판이 무리스러운 비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서울시의 시정에 대해서 무지했던 결과 나오는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홍대에서 이 3회에 걸쳐 릴레이 북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오늘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고 이 판가리 공천이 오세훈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오 시장 어떤 전략을 내세울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장동혁 지도부와는 결을 달리하는 디커플링 전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오세훈 시장도 지속적으로 이제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앞서 다뤘던 내용처럼 지금 장동혁 대표는 본인들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절연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오세훈 시장도 거기에 절연 대상이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현직 시장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공천 심사 통과하는 거 아니다라는 발언이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너 공천 줄 수 없어라는 전 경고성 메시지로 느껴지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전략을 바꿔서 장동혁 지도부가 함께 가겠다, 수긍하겠다라고 간다면은 본인이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선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글쎄요,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정말 본인에 대해서 뭐 컷오프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현직 4선을 앞세운 오세훈 시장이 유력 주자로 꼽히지만 식상함이 단점으로 꼽히면서 5선 나경원 의원, 초선 신동욱 의원이 오 시장의 대항마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정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식상함이라는 단어에는 저는 좀 동의하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시장을 하다가 중간에 박원순 전 시장이 시정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박원순의 서울시 그리고 오세훈의 서울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문화적으로 풍부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갔는가 많은 분들께서 오세훈 현 시장에게 손을 더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지금 신동욱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당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뉴페이스가 나와서 경쟁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네. 결국에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민주당에서도 정원우 구청장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의 SNS로서 갑자기 확 뜬 느낌도 있습니다만 뉴페이스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선 과정이 더 뜨거워지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네.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런 형태로 경선을 통해서 붐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 나름대로 본인이 지금까지 해놓은 업적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 그리고 안정적인 서울시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거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성과를 공개 칭찬한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가세했습니다. 이 명심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대항마들 누가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앞서고 있는 거는 정원호 구청장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 올려줬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들을 하시는데 네. 그냥 단순히 올려줬기만 했다고 이렇게 뜰 수는 없죠. 사실 12년 동안 성동구청장을 하면서 정말 성동구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모멘텀 삼아서 이렇게 뜰 수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정원호 구청장의 장점은 중앙 정치에서 좀 물러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초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정쟁으로 가득한 중앙 정치에서 좀 물러나 있었다. 저는 서울 유권자들은 정쟁에 가득한, 정쟁에 물들어 있는 후보보다는 좀 참신하고 뭔가 그 행정 능력, 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들, 지금 현직 의원으로서 민주당과 함께 계속 가고 계신 서영교 의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도 사실상 지금 각종 지표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경선을 한다면 저희는 누가 나와도 국민의힘 후보와 해볼 만하다,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 번째 격전지 계양을로 가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하며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계양을 보궐선거에 대한 송영길 전 대표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 민주당이자 인천입니다. 여기서 결혼을 했고 제 딸과 아들이 계양구에서 태어나서
계양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과 각 최고위원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입이었고 핵심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항을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이 교통정리 하실 거라 봅니까?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을 해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한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먼저 짚고 싶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야밤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결국에는 무죄가 확정이 된 것이죠. 마치 돈봉투 사건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항소심에서 짚었던 것은 그 수사 과정에 절차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지 돈봉투 사건이 아예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저는 국민들 앞에 좀 뻔뻔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런 형태로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어떠한 사법 리스크,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요. 다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구속되어 있을 때부터 배우자가 개항해서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지역구를 굉장히 탄탄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남준 전 대변인은 대통령 내외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저 지역의 출마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대표가 여기에 관여를 할 때는 다시 명청 갈등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서 결국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의 어떠한 조율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주신 송영길 대표에 대한 표현은 평론가님 개인의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재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 개항을 후보들 간에 당당하게 경선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경선을 치른다면 당심은 누구에게 향할지 궁금해요.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인천에서 개항에서만 5선 의원 하셨고 인천시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인지도나 이런 거에서는 압도적이죠. 근데 2022년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리고 그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입과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새로운 인물을 찾는다라는 또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분이 경선을 치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이란 게 공정해 보입니다만 사실 경선 과정이 치열해질수록 또 상처가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두 분 다 우리 당에 좀 필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교통정리를 통해서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전 더 이 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룹 BTS의 광화문 공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많은 팬들이 표를 구하지 못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5만 명 이상 수용하는 초대형 공연장이 여러 개인데 이 K-팝 종주국인 우리나라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실태를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전체가 된 BTS 공연을 앞두고 팬들은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I'm so happy because I waiting for this for all years. Well, you have to have there's specific things you have to have like a membership. The sites they go, it crash all the time.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의 입장 인원은 입석을 포함해 15,000명에 불과합니다. 직관을 원하는 팬들의 열망을 소화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반면 오는 4월 도쿄 공연은 5만 석 이상을 갖춘 도쿄돔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팬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걸 감안하면 수십억 원의 공연 수익보다 더 큰 관광 수입이 기대됩니다. 일본에는 도쿄돔 외에도 관객 수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대형 스타디움부터 10,000에서 2만 명이 입장할 수 있는 중형 공연장까지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공연 자체가 주변 상업시설들과 연계된 하나의 산업 패키지입니다. 이게 공연에서 표 파는 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관광과 연계되고 공연을 산업화할 수 있는 여러 유관관 산업들까지. 5만 석 이상을 갖춘 홍콩의 카이탁 아레나와 싱가포르의 내셔널 스타디움에서도 K-팝 공연이 자주 열리는데 처음부터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등 다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제주는 K-팝이 부리고 돈은 일본 등 외국에서 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TV조선 장영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말 화제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성추윤 민주당 부대변인 계속 함께해 주시고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달 뒤인 3월 21일 세계 이목이 광화문에 쏠릴 전망입니다. 이 BTS 컴백 공연이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데 경찰은 최대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예상되는 인원이 무려 26만여 명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BTS가 지난해 다 군대에 제대를 했잖아요. 제대하고 나서 7명의 멤버 완전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무대에서. 이번이 첫 무대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아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미들,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또 집중이 이 광화문으로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K-팝 그룹이 단독으로 광화문에서 야외 공연을 펼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시의 경우 이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 교통 문제, 현실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TS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 대단하잖아요. 이번 광화문 공연에서 울려 퍼질 이 아리랑,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통과 K-팝을 교차시키는 순간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광화문은 문화시설이 굉장히 많아서 관광객들도 몰리고 이 시민들도 몰리는 곳인데 이 수십만의 인파가 이 광화문에 한데 모이면 안전대책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렇죠. 일단 공연 당일 3월 21일 날 광화문 교통통제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광화문역은 일단 무정차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근처의 지하철, 인근 지하철역도 추가로 무정차 통과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광화문을 지나는 분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날의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체크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처의 문화기관들도 휴관을 하거나 취소를 하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21일 날 전체 휴관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그 세종문화회관이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전시나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하이브, 그러니까 그 방탄소년단 BTS의 소속사와 함께 취소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취소를 하게 된다면 세종문화 안에 있는 편의시설들을 BTS의 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공연이 무료로 진행은 되지만 예매는 해야 한다고요. 말 그대로 뭐 피켓팅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광화문 광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보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형 무대가 들어서는 만큼 또 많은 인파를 그냥 보게 한다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객 15,000명만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람석이 스탠딩 좌석, 스탠딩석과 지정 좌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5,000석과 관련해서 예매가 내일 8시, 저녁 8시에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아미 자체가 굉장한 규모잖아요. 그리고 이 공연이 광화문에서 열리기는 합니다만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해외 팬들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팬들이 동시에 접속한다면 사실 뭐 역대급 피켓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BTS의 세계적인 위상을 드러내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멕시코 대통령이 BTS의 멕시코 추가 공연 요청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답신을 공개했어요. 이 대통령 어떻게 답했습니까? 참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한국에 또 대통령이 요청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거절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사실 이 BTS 공연을 국가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멕시코 대통령도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있는 청소년들, 그 BTS 팬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입어서 아마도 본인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좀 보여주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표현 아니면 내가 좀 그래도 부탁을 해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가는 아마 너도 나도 너무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들이 요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BTS가 최대한 많은 팬들을 만나기 위해 그 세계적인 투어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한적인 답변밖에 못 드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팝의 위상이 정말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세계적인 K-팝 그룹이죠. 블랙핑크 역시 전 세계 아티스트 가운데 최초로
유튜브에 새로운 고지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기가 어느 정도냐를 본다면 유튜브 구독자와 조회수를 보게 되잖아요. 네. 블랙핑크 대단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1억 명 고지를 달성한 겁니다. 네. 지난 20일 이 기록이 세워진 건데요. 누적 조회수만 412억 회고요. 1억 뷰 이상 영상만 50편에 달합니다. 압도적인 콘텐츠 파워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유튜브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블랙핑크만을 위해서 제작한 이 레드 다이아몬드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번 성과 앞으로의 블랙핑크의 행보에 더욱더 기대감을 높이게 하는데 네. 지금 솔로 이 활동을 하는 4명의 멤버 모두가 굉장히 엄청난 성과들을 거두고 있잖아요. 네. 이 블랙핑크 솔로 각각의 활동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완전체에 대한 활동과 컴백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이번 성과로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블랙핑크의 영향력이 이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독보적인지를 증명해낸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주식 투자와 근무호기 등으로 연예계 재테크 고수로 유명한 전원주 씨가 이 자녀들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돈 쓰시라고 자꾸 하는 얘기. 아유, 이제 가기 전에 좀 쓰고 가야 되겠다. 그렇지. 벌써 자식들이 노리고 있더라고. 둘인데 인감 도장은 왜 그렇게 달래냈고? 발발뜨는 전원주가 아니라 팍팍 쓰는 전원주가 그렇지, 돼야 그렇지. 되겠다 느껴요. 좀.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고 선배님 본인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좀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전원주 씨 자녀들이 벌써부터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요? 요즘 전원주 씨가 본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솔직한 입담을 자랑하고 있는데 자식 네.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죠.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좀 크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재미 삼아서 하신 말씀이신 건지 그런 뉘앙스를 자식분들이 풍기신 건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알려지다시피 전원주 씨의 재산이 상당하잖아요. 어디에 건물이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들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어찌 보면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들들에게 아직은 내 재산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경고성 메시지로 유머스럽게 표현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팍팍 쓰겠다는 전원주 씨, 특히 외모를 가꾸는 데는 또 아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아껴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주 씨가 그동안 보통의 여자 연예인들 하면 관리를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관리를 받고 산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 콘텐츠들을 보면 열심히 관리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뭐 보톡스 시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500만 원 가까이 피부 관리하는데 비용을 또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돈 모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 굴려야 한다라고 평상시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잘 모아서 굴린 돈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아유 이 나이에 뭘 이런 생각들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관리에는 소홀하게 되는데 전원주 씨의 이런 모습 지금 전원주 씨가 1939년생이니까 87살이신 거예요. 네. 나이가 있어도 자기 관리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모습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원주 씨가 그동안 못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마님 역할이거든요. 네. 마님 역할 하고 싶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야심찬 연기, 복귀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은 극장가 소식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500만 관객 고지를 넘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해적의 유배지도 않은 말씀. 이곳을 유배지로 지정한다. 귀양 온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나 아나, 뽕이 아나. 아나. 네, 벌써 5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빠른 속도로 관객 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0만 관객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극장가에서 이 기대감이 솔솔 풍겨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사극 영화 가운데 왕과 남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1000만을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왕의 남자가 1000만을 넘겼던 첫 사극 영화였고요. 네. 또 다른 1000만 사극 영화가 있죠. 광의 왕이 된 남자가 있습니다. 지금 스코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속도, 이런 기세라면 1000만 관객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기분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영화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가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와 이 극장계 계속해서 암흑기를 겪고 있고 2026년에도 딱히 1000만을 돌파할 만한 영화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 이 왕가 사는 남자가 500만 고지를 빨리 달성하면서 굉장히 극장가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영화 인기가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영화를 찾는 관광객이 늘었다고요? 그렇죠. 영화 안에 있는 청룡포를 찾는 관광객이 작년 설 연휴 기간과 비교해서 5배가 늘어났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 단종의 유배지거든요. 아마도 거기서 영화의 그 단종의 슬픔과 비혼의 왕 단종의 아픔을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이 단종의 숨결을 느끼겠다는 생각으로 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도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단종의 유배지에서 생활하는 장면을 보면서 관객들이 다 웃고 또 마지막에 또 울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영화를 찾게 되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가 흥행을 하는데 이때 아닌 압구정터가 문매를 맡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일단 이 압구정동의 A 아파트에 위치한 압구정집 표석을 검색하는 네티즌들이 지금 그렇게 많습니다. 네. 검색을 해서 지금 별점 1점에다가 분노의 리뷰를 쏟아내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압구정동의 지명이 한명회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 한명회가 개유정난 주도하면서 세조를 왕위에 올렸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네. 압구정이라고 명명한 인물이 바로 한명회이기 때문에 별점 테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 실존 인물의 흔적을 찾는 디지털 성지순례라고 하죠. 이번 영화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영화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손흥민 선수 소식입니다. 오늘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게임 개막전이 열렸는데 이 손흥민 선수와 또 다른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맞대결을 펼쳤네요. 네, 별들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붙은 게 이제 세 번째인데요. 두 분이 처음에 붙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에 있을 때, 그리고 네. 리오넬 메시는 FC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다른 리그에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예선에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붙었었고 당시에는 메시가 소속되어 있는 FC 바르셀로나가 1승 1무로 우위를 점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웃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포함된 그 LA 갤럭시가 3대 0으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네.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 도움을 올리면서 그 리오넬 메시와 맞대결해서 완승을 거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던 대결인 것 같은데 이 세계 축구 선수 대결에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 선수를 비교를 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이적을 한 게 지난해 8월이었잖아요. 네. 3개월 만에 세운 기록을 보면 정규리그 10경기를 뛰어서 9골, 3개 도움으로 리그를 평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는 그동안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 메시 MLS 역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MVP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지난 시즌 마이애미 챔피언에 또 이름을 올리는데 혁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가운데 누구의 기량이 더 돋보일까 했는데 웃었던 사람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손흥민 선수였고요. 네. 메시 풀타임을 선전했지만 공격 포인트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남자라면 아까 조금 전 소개해드렸듯이 이 메시와 손흥민의 대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의 맞대결 좀 상상해본 적 있을 텐데 혹시 상상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저는 사실 오늘 펼쳐졌던 이 경기를 많이 상상했었거든요. 그리고 예. 손흥민 선수가 좀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를 2010년부터 했었는데 네. 2010년에 당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랑 붙었을 때 저희 나라가 좀 크게 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손흥민 선수가 그 다른 경기, 다른 프로리그에서 혹시나 메시 선수를 만나면 꼭 이겨줬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했었는데 오늘 그 상상이 현실이 된 날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말을 달군 화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컬처가 이끈 한식 열풍이 일본 식탁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라멘과 기무치가 있는 일본에서도 한국식 라면과 김치가 생활 속 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를 윤일희 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도쿄타워 인근 식당가. 갈비와 된장부터 막걸리에 소주까지 익숙한 메뉴들이 일본 도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식의 한 종류로서 특별한 날 이렇게 먹으러 갔는데 지금은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일본 최대 식품 박람회. 전시장 한복판을 차지한 건 K푸드 부스입니다. 16개 나라 2,2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관람객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단연 김치와 고추장 등 한국 발효식품입니다. ダイエットでキムチを使ったチヂミとかを家で食べたりします。 일본은 미국과 함께 우리 김치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매운맛으로 해외 인지도를 높여온 국내 라면 업체들은 현지 맞춤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카레 라면은 물론 특유의 맛을 살리면서 맵기를 조절한 순한 맛 제품도 내놨습니다. 일본식 교자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우리 고유 음식 만두 역시 큰 인기입니다.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푸드가 세계 3위 식품 시장 일본의 가정식 식탁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율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에 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건조특보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럴 때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대기가 뿌옇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한때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곳곳에 내리던 약한 비는 점차 그치겠고요. 하늘도 개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5도, 대구와 제주는 21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2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